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 71죠.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40년 넘게 그래왔으니 알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 몸이 시계예요. 어둠 속에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양은 국자가 보입니다. 손잡이가 살짝 흔들리는 게 영감 손때가 그대로 묻어 있죠. 20년 전 그 사람이 떠난 뒤로도 전 이 국자로 국밥을 끓였습니다. 육수 끓이는 냄새가 골목에 퍼지면 단골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저를 부르는 이름은 하나예요. 말순 사장. 그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뼈를 우려내고 양념을 맞추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죠. 계산대 옆 벽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성방직 협력공장 최우수 표창 1989년. 영감이 받아온 거예요. 그때는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아침 6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첫 손님 국밥을 내놓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귀가 먹먹해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죠. 국자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들이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사장님, 사장님. 정신을 차렸을 땐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모니터를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심장 판막이 심하게 좁아졌어요. 협착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제가 물었죠.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한 달 안에 시술 받으셔야 합니다. TAVI라고 판막을 넓히는 시술이에요. 보험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900만 원. 귀에 쟁쟁 울렸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30만 원 남짓이었죠. 저축은커녕 매달 가게 적자 메우느라 정신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또 말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세요. 시술 미루면 위험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니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도윤이 영업팀 과장이라고 했죠.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병실로 옮겨진 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리고 울렸어요. 받지 않더군요. 1시간쯤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바빠서 통화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죠. 엄마 심장 나빠서 입원했다. 시술비 900만 원 필요해. 읽은 표시만 떴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에 덮인 담요를 만지작거렸죠. 국물 얼룩이 배어 있었어요. 가게 앞치마를 급하게 벗느라 그대로 가져온 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술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전화 한 통 안 하는 게 무서웠죠.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왔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가 바쁜가 봐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보더니 조용히 나갔습니다. 오후쯤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번엔 며느리 세연이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좀 곤란해요. 애 유치원 행사도 있고 쇼핑몰 물량 처리하느라 정신없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래도 엄마가 입원했는데 얼굴이라도 보러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세연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도 돈이 없어요. 요즘 경기가 어떤데요? 시술비는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뚝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침대 옆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비는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러갔어요. 한성텍스타일 7월 코스닥 상장 예정. 구협력사 근속자 보상 프로그램 검토.
한성이라는 이름이 귀에 걸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죠. 하지만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죠. 저는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양은 국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손잡이가 흔들릴 때마다 덜그럭거리던 소리. 그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영감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와서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900만 원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뿐이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따가웠어요. 가슴이 또 조여왔습니다. 약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간호사들이 드나들고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확인했지만 보호자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문병을 왔어요. 시장 상인들, 단골 할머니들. 다들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아들은 안 와? 저는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애가 바빠서 그래. 회사 일이 많대.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동창은이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순아, 너 괜찮아? 요새 카톡방에 내 소식 없길래 걱정했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있어. 은희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있잖아. 너 며느리 인스타 봤어? 며느리 인스타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은희가 이어 말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낼게. 확인 좀 해봐. 뚝 끊기고 곧바로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화면을 열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골프 리조트였습니다. 잔디가 깔린 넓은 정원에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죠. 긴 테이블 위로 샴페인 타워가 보였고 사람들이 정장 차림으로 웃고 있었어요. 한가운데 세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옆에는 도윤이가 양복을 빼입고 서 있었죠. 두 사람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장모님 칠순 축하 파티. 최고급 리조트에서 가족과 함께.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죠.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사진을 확대했어요. 배경에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김순자 여사 70회 생신 축하. 테이블마다 꽃꽂이가 놓여 있고 케이터링 직원들이 접시를 나르고 있었죠. 이런 파티가 얼마나 들까요? 1,000만 원? 2천만 원? 아니, 아마 4천만 원도 넘을 겁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900만 원이 없어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들은 4천만 원을 쏟아부어 파티를 열었던 거예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은희한테 전화가 다시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죠. 말순아, 내가 뭐라고 말 못하겠어. 그냥 알고 있으라고 보낸 거야. 저는 답장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TV를 켰어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죠.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코너였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성 텍스타일이 오는 7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90년대 방직업으로 출발해 현재 첨단 섬유 소재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화면에 회사 전경이 나왔습니다. 한성 텍스타일. 그 이름이 또 들렸어요.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구협력사 근속자 보상 프로그램 검토 중. 주주명부 정리 작업 진행. 한성방직.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가게 벽에 걸린 액자. 1989년 최우수 표창. 영감이 거기서 일했었죠. 협력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상장한다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당장 900만 원이 필요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어두웠고 복도에서 간호사들 발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담요를 내려다봤습니다. 국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아침에 국밥을 끓이다 쓰러진 날 입고 온 앞치마였어요. 얼룩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흘러내렸죠.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옆 침대 환자가 깰까봐 이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의 냄비 먼저 채워줘야 내 냄비도 끓는다고 믿으며 살았죠. 그런데 지금 제 냄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세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금 우리도 돈이 없어요. 없는 돈으로 4천만 원짜리 파티를 열다니요. 샴페인을 따르고 케이터링을 부르고 골프 리조트를 빌리다니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죠. 내일은 퇴원입니다. 시술은 한 달 뒤로 잡혔어요. 그때까지 900만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양은 국자가 또 떠올랐죠. 손잡이가 흔들리던 그 모습. 영감이 뭔가 숨겨뒀던 것 같은데 이제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렇게 이틀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퇴원하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육수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 며칠 비웠는데도 이 냄새만은 그대로였죠. 조리장이 대신 가게를 봐줬어요. 고맙다고 인사했더니 손살에 치더군요. 사장님, 몸 좀 쉬세요. 제가 당분간 돌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더 답답해. 조리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계산대에 앉아 통장을 펼쳤죠. 잔액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31만 4천 원. 한 달치 월세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900만 원은커녕 9만 원도 모자랐죠. 저는 통장을 덮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부가 나왔어요. 빼곡하게 적힌 외상값 목록이 보였죠. 김씨 3만 원, 박씨 5만 원, 이씨 7만 원. 다 합치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을까요?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 외상으로 먹는 건데 제가 독촉할 수도 없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한도연 씨였습니다. 단골이죠. 66살 은퇴한 공인회계사라고 들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도연 씨가 자리에 앉았어요. 국밥을 시키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장님, 영수증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그런 거 정리하는데 익숙해서요. 저는 손살을 쳤지만 도연 씨는 이미 계산대 옆 바인더를 집어들었어요.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저는 말릴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었죠. 도연 씨가 영수증을 하나하나 넘겼어요. POS 영수증, 거래 명세서, 납품 확인서.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손에 든 건 흰 봉투였습니다. 오래돼서 누렇게 바른 거였죠.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뭔데요? 도연 씨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글씨가 빼곡했죠. 주주총회 통지서네요. 주주총회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도연 씨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성 텍스타일 거예요. 한성 텍스타일.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하게 물었죠. 그게 뭔데요? 도연 씨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예전 한성 방직이에요. 사명 바뀐 거예요. 지금 상장 준비 중이라고 뉴스 나왔잖아요. 상장, 주주총회.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연 씨가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장님 성함 나와 있어요. 아니, 남편분 성함인가? 어쨌든 이게 왜 여기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영감이 주주라니요. 말도 안 됐죠. 도연 씨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남편분 유품 중에 주식 관련 서류 없어요? 주식이요. 영감은 그런 거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성실하게 일만 했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도연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반신반의했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도연 씨가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계산하고 나가면서 말했죠. 사장님, 혹시 모르니까 꼭 찾아보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흰 봉투를 바라봤어요. 주주총회 통지서. 영감이 주주였을 리 없었습니다. 그냥 협력 공장 직원이었죠. 체불 임금도 못 받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왜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어요. 일단은 장사를 해야 했죠. 오후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국밥 끓이고 계산하고 설거지하고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은 좀 나아졌어요. 저녁 때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아 정리하다가 계산대 옆 벽을 봤죠. 1989년 표창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성방직 협력공장 최우수. 저는 액자를 내려다봤어요. 영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실했던 사람. 말없이 일만 했던 사람. 주식이라니요.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 말대로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가게 한쪽 창고를 열었습니다. 영감 유품 상자가 쌓여 있었죠.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 공구, 그리고 서류 봉투 몇 개가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월급 명세서, 퇴직금 정산서, 그리고 알 수 없는 종이 쪼가리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상자를 다시 덮으려다 멈췄습니다. 양은 국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손잡이가 흔들렸습니다. 영감이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그 국자. 저는 국자를 집어들었어요. 손잡이를 잡아당겼죠. 툭 소리가 났습니다. 손잡이 속에서 뭔가 나왔어요. 작은 틴 케이스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틴 케이스를 열었어요. 안에 서류가 접혀 있었죠. 펼쳐봤습니다. 비상장 주식 보관증, 한성방직 주식회사.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서류를 더 자세히 봤어요. 주주번호, 주식수 발행일.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 근속자 전환권 확인서, 별도 보관.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영감이 숨겨뒀던 거였어요.
20년 동안 국자 손잡이 속에. 왜요? 왜 말 안 했을까요? 저는 서류를 꼭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라는 건 알 것 같았습니다. 내일 도연 씨한테 전화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밤이 너무 깊었거든요. 저는 틴 케이스를 꼭 안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도연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도연 씨 찾았어요. 서류 찾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도연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도 안 돼서 도연 씨가 가게로 왔습니다. 저는 틴 케이스를 내밀었어요. 도연 씨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장 주식 보관증이에요.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근속자 전환권 확인서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게 뭔데요? 도연 씨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90년대에 한성방직이 어려웠을 때 직원들한테 임금을 못 줬대요. 대신 주식이나 전환권을 줬죠. 나중에 회사가 좋아지면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약속한 거예요. 저는 영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사람 얼굴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기억나요. 영감이 돈을 못 받았어요. 몇 달치 월급을 떼었죠. 도연 씨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 대신 이걸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이 회사가 지금 상장 준비 중이에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연 씨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상장하면 주식 가치가 올라요. 엄청나게요. 이 서류가 진짜면 사장님한테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큰 돈. 그 말이 귀에 쟁쟁 울렸습니다. 얼마나요? 도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확인해 봐야 해요. 주식수, 전환 비율, 회사 시가총액 다 계산해야죠. 하지만 대충 봐도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말해보세요. 최소 몇십억은 될 것 같아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몇십억이요. 저는 900만 원 때문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몇십억이라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도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다만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주주번호 조회하고 명예 확인하고 상속 여부도 따져야 하죠.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구석에 작은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주주번호라고 했죠. 이거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도연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요. 증권 대행사에도 문의해야 하고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그날 오후 내내 도연 씨는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증권 대행사. 저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희망 같은 게 생겼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혹시 잘못된 거면 어쩌나. 혹시 가짜면 어쩌나. 저녁 무렵 도연 씨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사장님, 확인됐어요. 뭐가요? 주주번호 살아있어요. 명의도 남편분 성함으로 등록돼 있고요. 회사 합병 이력, 사명 변경 과정 다 추적했는데 문제 없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진짜예요?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예요. 상속 절차만 밟으면 사장님 명의로 바꿀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도연 씨가 당황하며 물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감정이 복받쳤죠.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영감은 이걸 국자 손잡이 속에 숨겨뒀던 겁니다. 왜요? 왜 말 안 했어요?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때가 오면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상장 소식 듣고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갔네요.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죠. 한참을 울고 나니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도연 씨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일단 상속 서류 준비하고 명예 변경 신청하고 공개 매수 공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사장님. 네. 이 사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한테요. 가족. 아들과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골프 리조트 사진이 생각났어요. 샴페인을 든 두 사람. 장모 칠순 파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말할게요. 도연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제가 법무 절차 다 도와드릴게요. 사장님은 그냥 평소처럼 지내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틴 케이스를 품에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영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말수나 때가 왔다. 이제 내 냄비를 채울 차례야.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웠습니다. 영감한테, 도연 씨한테, 그리고 이 모든 우연에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가 법무사, 회계사와 함께 서류 작업을 진행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받았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와 세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온 건 1년 만이었죠. 저는 놀라서 일어났어요. 너희가 왜? 도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요새 일이 너무 바빠서. 세연이도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안색 좋아 보이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며칠 전만 해도 전화도 안 받더니. 아직이야. 다음 주에 시술 예정이야. 도윤이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엄마, 시술비는 마련됐어?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이 없다던 사람이 갑자기 도와준다고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세연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100만 원이에요. 일단 이거라도 쓰세요. 100만 원. 900만 원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어쨌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아니야. 너희 쓰렴. 도윤이가 억지로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엄마, 우리가 효도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 자주 올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그때 세연이가 가게를 둘러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가게 손님 많아요? 그냥 그래. 먹고 살만해. 세연이가 계산대 쪽을 슬쩍 봤어요. 시선이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제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오랜만에 외식하자. 아니야. 나 피곤해. 세연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보였는데 뉴스 기사 같았어요. 한성 텍스타일 공개 매수 임박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까? 세연이가 핸드폰을 치우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옛날 서류 같은 거 정리하신 적 있어요? 아버지 유품이라든지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다 버렸어.
20년 됐는데 뭘 남겨놔. 도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회사 다니면서 받은 서류 같은 거 없어? 주식이라든지. 드러냈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 너희 아버지가 주식을 뭘 알아? 세연이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옛날 회사들이 상장하면서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래. 근데 우리 집엔 그런 거 없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게 보였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돌아간 뒤 도연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도연 씨, 애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도연 씨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절대 서류 보여주지 마세요. 지금부터 더 조심해야 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뉴스 보고 추측한 것 같아요. 한성 텍스타일 상장 소식이 계속 나오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도연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변호사랑 상의했어요. 공익신탁 설립 방법도 알아봤고요. 일단 명의 변경부터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공익신탁이요? 네. 사장님 재산을 보호하면서 공익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제 서류를 찾으러 온 겁니다. 돈을 노리고요.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같이 갈게. 시술 날짜 잡아야지?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나 아들이야. 같이 가야지. 목소리가 애원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심이 아니란 걸. 다음 날 도윤이와 세연이가 정말 왔습니다. 병원까지 차로 데려다 줬죠.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로 시술 잡겠습니다. 비용은 준비되셨죠?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낼게. 세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당연히 내야죠.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요. 골프 리조트 샴페인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세연이가 슬쩍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어디 보관하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 금고에 맡겼어. 왜? 아니에요. 그냥 혹시 도둑 들까 봐요. 그날 이후로 도윤이와 세연이는 매일 같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사오고 약을 챙기고 청소를 도와줬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뭘 노리는지.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명예 변경 거의 끝났어요. 곧 공개 매수 공고 날 거예요. 그때까지만 버티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내 자식이 내 재산을 노리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죠.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나 국밥을 끓였어요. 제 냄비는 이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개 매수 공고가 났습니다. 신문 경제면 한쪽에 작은 기사로 실렸죠. 한성 텍스타일 상장 확정, 구주 공개 매수 진행. 도연 씨가 아침 일찍 전화했어요. 사장님, 드디어 떴어요. 평가액 나왔는데. 얼마예요? 1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110억? 900만 원이 필요했던 제가 110억의 주인이 된 겁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세금이랑 수수료 빼도 80억은 남을 거예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매각 절차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공익신탁 설립도 준비해야 하고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영감이 남긴 선물이었어요. 20년 만에 찾아온 그날 오후 도윤이와 세연이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세연이는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죠.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도윤이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세 사람이 가게 안쪽에 앉았어요. 세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성 텍스타일 주식 가지고 계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알아봤어. 아버지 명의로 주식 있는 거. 그거 지금 팔면 큰 돈 돼. 그래서요? 세연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포괄이 임장이에요.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포괄이 임장. 제 재산을 전부 맡기라는 거였어요. 왜 내가 그래야 하죠? 도윤이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엄마가 어떻게 해? 복잡하고 어려워. 우리가 대신 해줄게. 아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세연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100억대 거래를 어머니가 혼자 하시겠다고요? 내 돈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도윤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정신 차려. 이거 잘못하면 다 날릴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줘야 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로채려는 거 아니에요? 세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요? 내가 900만 원 없어서 죽어가는데 4천만 원짜리 파티하던 사람들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난 다 알아요. 세연이가 다시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큰 돈이에요.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사기꾼들한테 다 털려요. 그 사기꾼이 당신들 아니에요?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당신들은 내가 죽기를 바랐잖아요. 세연이가 서류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여기 서명 안 하시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치매 판정 받아서라도 후견인 지정할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나가세요. 엄마, 나가라고요. 도윤이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세연이가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두 사람이 나가려는데 세연이가 갑자기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달려갔지만 늦었어요. 세연이가 서랍 속 서류 봉투를 낚아챘죠. 이거죠? 주식 보관증. 도윤이가 봉투를 빼앗으려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가 관리할게. 놓아요. 신랑이 하다 제가 휘청거렸어요. 의자에 팔꿈치를 부딪혔죠.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웃상인 김씨 아저씨였어요. 무슨 일이야? 김씨 아저씨가 달려들어 도윤이를 떼어냈습니다. 세연이는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경찰 불러. 김씨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밖에 있던 다른 상인들도 몰려들었죠. 세연이가 당황하며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우린 그냥 노인 학대야. 경찰 불렀어. 정말 경찰차가 왔어요. 순찰 중이던 차량이었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씨 아저씨가 설명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노모를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제 팔꿈치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도윤이와 세연이를 쳐다봤어요. 신분증 보여주시죠. 그때 도연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사장님, 도연 씨가 상황을 파악하더니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저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녹취 파일이에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포가리 임장 강요하는 대화 전부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증받은 주주번호 확인서예요. 법적으로 김말순 사장님 소유 맞습니다. 세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서로 진술서 작성하셔야겠네요. 노인보호 전담팀도 연락하겠습니다.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린 그냥.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다신 오지 마세요. 그날 경찰서에서 진술했습니다. 도연 씨가 준비한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녹취 파일, 영상 공증, 골프 리조트 사진까지. 노인보호 전담 공무원이 저를 면담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보호 조치 받으실 수 있어요. 가족이라도 강제로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따라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제 자식이 저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요.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잘못 없으세요. 이제 사장님만 생각하세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지 않는 삶. 제 냄비를 제가 끓이는 삶이요. 일주일 뒤 공개 매수가 확정됐습니다. 도연 씨와 변호사, 회계사가 함께 증권 대행사에 갔어요. 저는 서류에 서명만 했죠.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명예 확인하고 세금 계산하고 양도 절차 밟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도연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사장님, 총 112억 평가됐어요. 양도세랑 건강보험료 제외하면 순수 80억 정도 남아요. 80억? 평생 국밥 한 그릇에 5,000원 받아온 제가 80억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돈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남편분이 일해서 받으신 정당한 대가예요. 맞아요. 영감이 흘린 땀의 대가였죠.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은행 직원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잔액 확인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을 펼쳤어요. 80억 4천만 원.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실감이 안 났어요. 은행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연 씨가 부축했죠. 사장님, 천천히 가세요. 차에 타고 나서 도연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뭐에 쓸까요? 집? 차? 여행?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 공익기금 만들고 싶어요. 도연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공익기금요? 네. 시장 상인들 의료비 지원하는 기금요. 저처럼 아파도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연 씨 눈빛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공익 신탁으로 하면 세금 혜택도 받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내면 될까요? 사장님 마음이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는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60억 넣을게요. 도연 씨가 놀라 저를 봤어요. 60억이요? 그럼 사장님은? 나는 20억이면 충분해요. 아니, 10억도 충분하지.
근데 욕심내서 20억 남기는 거예요.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제 냄비가 끓어넘칠 만큼 차올랐으니 이제 나눠줘야죠.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공익신탁 설립 서류, 기금 운영 규정, 수혜자 선정 기준. 복잡한 일이었지만 도연 씨와 변호사가 도와줬어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말순 공익기금이 설립됐어요. 60억을 출연하고 매년 이자로 시장 상인들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였죠. 첫 수혜자로 5명이 선정됐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다들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던 분들이에요. 기금 전달식 날 저는 시장 공터에 섰습니다. 상인들이 모였어요. 다들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 말순입니다. 오늘 기쁜 소식 하나 전하려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공익기금 만든 이야기, 남편이 남긴 유산 이야기. 상인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장님이 그런 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다 기부하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수혜자 할머니가 울면서 다가왔어요. 말순아, 고맙다. 덕분에 무릎 수술 받을 수 있겠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다음 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조리장을 불렀어요. 용식아, 너 잠깐 앉아봐. 조리장이 앞치마를 벗으며 앉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지분 증여 계약서야. 가게 지분 30% 너한테 줄게. 조리장이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여기서 15년 일했잖아. 내 국밥 레시피도 다 아는 사람 너밖에 없어. 이제 같이 운영하자. 사장님, 그리고 나 이제 늙었어. 혼자 못해. 내가 도와줘야 해. 조리장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 솜씨 좋잖아. 말순표 육수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어. 조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도윤이와 세연이한테 마지막 연락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요. 접촉 금지 합의서였습니다.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하는 거죠. 대신 생활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일시 지급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 분쟁 최소화하려면 이 정도는 주는 게 좋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제가 낳은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용서는 안 돼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도윤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웠죠. 이제 제 인생에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신 시장 상인들이 있고 단골 손님들이 있고 조리장이 있어요. 그리고 도연 씨 같은 친구도 생겼죠. 그날 밤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양은 국자를 손에 들었어요. 손잡이는 이제 비어 있었죠. 하지만 국자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이 국자로 얼마나 많은 국밥을 끓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을까요? 저는 국자를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이제 제 차례는 끝났어요. 다음은 용식이 차례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가게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은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가 달라졌어요.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말순내 국밥. 옆에 작은 글씨로 용식 조리장이라고 적었죠. 내부도 리뉴얼했습니다. 낡은 테이블 바꾸고 벽 도배하고
주방 기구도 새 걸로 드렸어요. 하지만 양은 국자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재오픈 날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시장 상인들, 단골 할머니들, 그리고 소문 듣고 온 새 손님들. 계산대 옆에 새 액자가 걸렸습니다. 말순 공익기금 1호 수혜자 사진이었어요. 무릎 수술 받은 김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1989년 표창 액자 옆에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거였어요.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이 국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용식이는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죠. 평화로웠습니다. 오후쯤 도연 씨가 왔어요. 사장님 축하해요. 고마워요. 다 도연 씨 덕분이에요. 도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국물 맛이 여전했어요. 용식이가 제 레시피 그대로 끓였거든요. 저는 국자를 바라봤습니다. 영감이 쥐고 있던 그 국자. 20년 동안 제가 쥐고 있던 그 국자. 이제는 용식이가 쥐고 있었죠. 사장님, 뭐 생각하세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다 끝났구나 싶어서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죠. 맞아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어요. 돈 걱정 없이, 병원비 걱정 없이, 심장 시술도 잘 받았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가끔 가게 나와서 손님들 보고 기금 운영 회의도 참석하죠.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가게에 남았어요. 용식이는 먼저 퇴근했고 저는 정리를 도왔죠. 양은 국자를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국자가 제 인생이구나. 비어 있을 때도 있었고 가득 찰 때도 있었어요. 넘쳐 흐를 때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뭘 담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랑 나누느냐였어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는 내가 끓이는 국물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끓여서 나눌 차례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골목에는 저녁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시장 어귀에서 상인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봐요. 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일 봐. 집으로 걸어가는 길. 달이 밝았습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냄비가 여전히 뜨겁게 끓고 있었거든요. 그 열기면 충분했어요.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저는 김말순입니다. 71 국밥집 사장.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죠. 제 냄비는 이제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함께 끓이고 함께 나누는. 그게 제가 배운 인생의 맛입니다.